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명지대학교 신유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 서대문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요. 그래서 오늘 4월 15일에 실시되는 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 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대문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모두 발언이라 그러죠 보통. 그런 다음에 사회적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다음에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해 드립니다. 여기 후보자 분들한테 그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근거 없는 얘기 이런 거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언 시간은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칼같이 끊습니다. 예, 발언 시간 꼭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저희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주제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이게 조금 빗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모신 세 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성헌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성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기호 10번 무소속 신지혜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서대문 갑 무소속 10번으로 출마한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상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언 순서도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성헌 후보 발언해 주시는데요. 이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2번 이성헌입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우리 주민 여러분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전국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120만 명 가까이 실업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한 분야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 우리 서대문 지역에 너무 낙후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심지어 구의 의장까지 모조리 지금 민주당에서 10년 동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대문 지역이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대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 이성헌이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서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서대문 지역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이번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을 더 발전시키는데 저 이성헌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호 10번 무소속 신지혜 후보 발언해 주시는데요. 역시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 10번 신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2020 총선에서 시민의 편, 소속 없는 여성의 편, 청년의 편에 서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정치는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2년 전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언제쯤이면 가부장제의 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친구의 말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언제쯤이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먹고 살기에 걱정해서 해방될 수 있을지. 우리는 너무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치는 그것에 대해 제대로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약자의 편에서 사회를 바꾸고자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13살 두발자유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청년단체를 만들고 27살에 서울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야말로 지금의 정치인이 대변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N번방 사태에도 우리 정치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정치를 포기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정치를 바꾸어 나간다면 이곳 서대문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단절된 정치와 시민의 삶을 다시 연결시킵시다. 그리고 저 기득권 정치를 모두 다 끝장내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저 기호 10번 신지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서대문의 새 변화, 새 정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역시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우상호 후보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집 밖으로 나오기도 좀 어렵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 또 주부들은 아이들 밥해 먹이느라고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사정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긴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거의 한 20만 명 이상 감염됐다고 하고요. 이탈리아도 뭐 15만 명, 스페인도 뭐 10만 명, 굉장히 전 세계적 위기가 가속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위기를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느 어르신들을 모셨던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가 죽어 계신데 그 의사와 직원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으로 의료진들이 자원봉사하러 몰려갔습니다. 전국에서 대구 경북 응원하면서 성금과 의료 장비를 모아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과 방역 체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바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더욱더 지역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대문의 발전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발언 들었으니까요. 토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본격적인 토론 첫 번째는 제가 여기 계신 후보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충 질문, 보충 답변 이것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 사안은 이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후보자께서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유, 그리고 도입 여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발언 답변 시간은 지금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신지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대책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상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대처하시지만 우리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본 수당이니 재단 생활비니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고 선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혼란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복잡한 기준을 거쳐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활비를 시급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재정개혁형 재난수당을 제안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상반기 100만 원의 소득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국가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양적 완화, 그다음에 또 예산 지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재난에 의해서 꺾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조차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다, 아니다, 지금 70%다, 중위소득 100%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이 엄밀하게 말하면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보다는 재난을 맞이해서 긴급 지원금을 지불하는 문제이죠.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 일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발생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 갑자기 소득이 사라지는 사람, 알바하던 분들, 이런 분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쌀과 식료품을 살 돈이 없어지는 이런 취약계층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세무녀 사건 알고 계시죠? 30만 원, 40만 원이 없어서 극한적인 선택을 했던 그 세모녀 사건. 그래서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를 위기를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장사가 안 돼서 완전히 지금 거의 매출액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자영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쓰도록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재난긴급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지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요. 하루빨리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이 잘 통과돼서 국민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 토대를 잘 보강해 주는 것이 지금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런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이 가세자들의 범주를 현행 4,800만 원에서 3억까지 대상을 넓혀줌으로써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좀 줄여서 한 100조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채권 40조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한 100조를 더해서 240조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서 소상공인 650만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경제 토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보충 질문 답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우상호 후보께서 신지혜 후보한테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은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우상호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이제 신지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을 지원하는 성격의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컨셉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위소득 30%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분 30초요. 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를 선별하는 데만 또 다른 시간이 걸립니다. 전 지금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비정규직 프리랜서분들 다음 달 당장 먹고 살 생계비가 부족합니다. 그것들 그 분들 모두 다 가리고 얼마 소득을 갖고 있냐, 얼마 자산을 갖고 있냐를 따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이 났으니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119가 오면 즉각적으로 응급적인 대처를 하겠죠. 근데 뒤에 12월에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제 혜택 받는 것들을 줄여서 재난기본소득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두에게 전 국민에게 주지만 선별적으로 추후에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있는데 왜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것들,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국민분들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최대 $1,200 현금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각 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현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예. 몇십조 원씩 시간이 책정하고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원 후보께서 30초간 신지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도 물론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 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신지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똑같이 기업에게 100조의 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합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 특히나 중위소득 100%에 머물러 있는 중간 단위에 있는 우리 계층 시민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프리랜서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의 소득은 그냥 단순히 보험으로만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 50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50조 원은 갖고 있는 기금의 미사용액, 그다음에 에너지 특별회계 같은 데에서 아직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을 통합하면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서 머뭇거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에 눈 감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와 이 시민 개개인들은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시민 개개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자영업을 살리는 길이고 자영업을 살리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대척점에서 양극화되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국민 분열과 또 국민 분열을 막고 상생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원 후보께서 우상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실 차례입니다.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우상호 후보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책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의협에서 7차례에 걸쳐서 초기에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으면 우리나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대만이 지금 300명 밖에 지금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망자는 5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만은 이렇게 잘 막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이거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관계없는 이제 코로나 대책 관련된 질문이시긴 한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국을 봉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왜 봉쇄 안에서 전염병이 퍼지게 방치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중국을 봉쇄한 나라 중에서요. 이태리가 지금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면 전염병이 안 들어온다는 가설인데요. 이태리의 사례를 보면 중국을 봉쇄했는데도 감염병이 10만 명이 넘게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면 전염병이 안 왔다는 가설은 사실 성립하지가 않고요. 많은 의사들도 그거는 사실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퍼졌다는 그러한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공격의 논리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미국은 지금 20만 명이 퍼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공격이 굉장히 갖고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을 봉쇄하면 대한민국 경제까지도 위기가 옵니다. 중국을 봉쇄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까지 봉쇄가 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 가속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개방형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것이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신지혜 후보께서 우상호 후보한테 30초간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특히 이 경제 지원 관련한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정부와 국회의 이 속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난 추경 때 재난 지원금, 그다음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재명 도지사께서 하자고 하시니 민주당 안에서 부랴부랴 예. 이것을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1분 30초입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국회에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야 간 대화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야당은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방역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과 대구 경북 지원금 그리고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고 야당이 주장하셔서 우리가 당시에 약 30조까지 늘려서 재난지원금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재난지원금보다는 1차로 방역과 관련된 예산과 대구 경북 지원금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부터 먼저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도 그러나 이 추경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생긴 시작 부분의 대책으로는 유효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올 경제 위기 대책으로는 미흡하므로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이 바로 재난지원금 같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순서와 속도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하는 이 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 이후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재 후보께서 이성원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입니다. 역시. 네, 아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거기엔 10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이 지금 시국에 가장 불안전하게 놓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우선 저희 당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경제 토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가 6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240조에 가까운 자금을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100조는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140조로서 이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채권을 발행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부에서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나가야만 실제로 이 코로나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400만 세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매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23만 원 내는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나는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벌써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금을 조성해서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상호 후보께서 이성원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말씀 대폭 찬성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 대책들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약 100조 원 가까운 금융 지원과 또 실물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토론은 재난 기본소득, 재난 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주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려서 이성원 후보께서는 각 개인에게 주는 이 재난 지원금 40만 원에서 100만 원 주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거에 분명한 입장을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자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재난 기본소득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1,040만 세대에게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50만 원 주고 어디는 100만 원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과감하게 98년도 IMF 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68조의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살아나가는 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 같은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꿔주는 게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추경 어떻고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 접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저희 당의 얘기를 정말 집권당에서 청와대에서는 깊이 있게 숙고하고 받아주실 것을 정말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인데요. 역시 방식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조금 복잡하실 텐데 집중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죠.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북핵 능력 고도화, 일본의 우경화 등이 만들어낸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외교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외관계 전략과 또 코로나19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재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교 채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쭉 한번 답변을 들을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상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 주변 국가 어떻게 잘 지낼 것이냐, 그리고 분단 상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화 정착시키고 번영으로 이끌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의 주제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 거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고요.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료 장비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 보면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대단히 깊구나. 이 부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관리해 왔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높았죠. 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화해 모드가 굉장히 고조됐었죠.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덩달아 남북 회담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만 이 문제들이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잘하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외교관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잘 전파하고 의료 장비를 잘 지원해서 예.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성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동맹이 너무나 지금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외교 방향에 대해서 잘못을 고쳐 나가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우선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굳건히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 의원께서 굉장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점을 뒀다고 말하지만 중점을 둔 현실이 이 정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북바라기, 북한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펴나가는 이런 정책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사실상 지금 거의 물 건너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라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합의된 그런 제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북 관계만 중요시해서 북바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외교 방향에서 큰 실책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외교 관계에서의 조정자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리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연 그런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어제도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서 또 잡음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대표단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렸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보면요, 지금 일본과 그 통화 스와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서 서로 양국 간에 이런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의식들은 작년 초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과의 외교 갈등이 있었으면서 그 무역이 차단되면서부터 시작됐었는데요.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리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3자의 눈으로 조금 떨어져서 좋은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는 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협정을 계속 연장하고 또
통화 스와프 정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말을 먼저 꺼내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다른 후보들께 보충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충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성원 후보가 우상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우상호 후보께서 지금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그 시기에 북한이 쏜 미사일 규모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을 29발이나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북한에 공들였던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5발밖에 못 쐈는데 29발까지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 이것이 과연 평화를 이루는 일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북한을 잘 분석해 보면요,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될 때는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도발을 합니다. 벼랑 끝 전술이죠. 협박과 압박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술입니다. 이성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문제는 입장만 전달하면 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실제 현실 정치인들이 해나가야 되는 고민이죠. 현재로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조속히 다시 재개돼서 미국은 북한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서로 그 비핵화 이후의 경제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것,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봉쇄만으로도 미국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도 미국과 우리 보수 진영이 알아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께서 우상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는데요. 30초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대책에, 이 코로나 대책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평 아닐까 싶은데요. 비판은 쉽지만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상호 후보께 질문한 거죠? 아니요, 저 우상호 후보께 질문하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상호 후보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국을 초기에 봉쇄하지 않은 데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 그들이 귀국하고자 할 때 귀국을 빨리 이루려 하는 목적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 중국에서 현재 공장을 돌리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봉쇄한다고 해서 100%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자문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우리 정부가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이제 2주간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광하러 들어오는 것이 보통 3박 4일, 5박 6일 오는데 2주간 자가격리 하는데 누가 대한민국을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니까 외국인의 이 방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외교 안보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우리 우방인데 힘들어합니다. 마스크도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의료 장비와 마스크를 대폭 미국에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미국과 유대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봉쇄냐 아니냐 이런 것보단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외교 전략으로 나가는 예.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신지혜 후보께서 이성훈 후보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쉽네요. 제가 우상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같은 질문을 이제 또 던지고 싶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일본이 지금 한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우선 마스크 얘기가 지금 답변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 폐렴 환자 초기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간 마스크가 5억 장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상 초유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번제로 줄을 서야 되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마스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어안이 좀 벙벙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먼저 안위를 생각하고 그거 좀 잘 해결한 다음에 뭐 미국을 생각하든지 뭐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자국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일본의 입국 금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본에서 지금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폐렴 환자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자가 거의 170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접하고 있는데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우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 이걸 정리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께서 이성원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은 뭐 또 야당의 건강한 비판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출 규제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악화된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도대체 그럴 때 왜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먼저 비판하시는지 왜 일본을 비판하지 않으시는지.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성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우리 우방은 정말 미국과 또 일본과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웠던 우방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이념에 치우친 이런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반미, 반일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면이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소미아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일본하고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뜻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속내가 반일 의식을 고취시켜서 그 결과로 뭔가 자기들이 유리한 전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렇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 얘기하면 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고 중국에서 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숭배주의, 사대주의를 보이면서 일본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더 협력을 하고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께서 신지혜 후보에게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데요. 신지혜 후보께서 아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맺는 걸 먼저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통화 스와프를 해제한 것이 사실 일본의 도발입니다. 보복 조치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위기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지난번에는 수출 규제와 통화 스와프가 같은 맥락의 정책인데 지금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우리가 먼저 통화 스와프를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신지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로 다녀온 다음에 종료가 된 부분이고요. 저는 이 시기가 많이 지난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화해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국제 패권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전의 골만 계속 생각하면서 대처를 안 하고 있는다면 이게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유례 없이 IMF 이후로 유례 없이 국내에 있는 해외의 보유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일본과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 바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통화 스와프를 일본과 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하는데 왜 일본과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하는데 왜 일본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아베 총리가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한 혐오를 내부 정치에 쓰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만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성원 후보, 신지혜 후보한테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 주시죠. 실제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과의 통화 수합도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집권층 내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용을 하지 말면서 실질적인 경제를 위해서 도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자,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저도 이성원 후보자님의 의견에 일견 동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이 역사적 서사와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감정들을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잘 어루만지고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또 잘못된 과거사는 제대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제대로 경제에 대처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 수합, 왜 그것이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갈등의 고를 뛰어넘지 않고 그것들을 정치 도구화로 삼게 된다면 계속해서 한국은 어떠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런 갈등만을 두고 고립 정책을 이어나가면 더 이상 경제가 제대로 순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GDP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때가 아닐까 싶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고 정치의 위기지만 위기를 잘 돌파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동북아시아의 조정자로서 남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리를 잡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요. 이번 순서부터는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 이거 한번 듣는 순서입니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 뭐 이런 거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각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2분씩 합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가 이제 30초간 질문을 하고 또 거기 답변하고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주고 또 답변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갈 텐데요. 자, 그러면 공약 발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성원 후보부터 발표하셔야 됩니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저희 서대문 지역은 지역 한 중심으로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철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철도 전 구간, 특히 미근동에서 연희동까지 부분을 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문화체육시설을 넣을 것을 공약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서대문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에는 보면은
우리 명문 이화여대를 포함해서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대학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대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철도길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5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거를 지하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특히 연세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취업센터를 집어넣고 도서관을 집어넣고 거기에 공원을 넣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산에는 지금 자락길이 있어서 굉장히 명물입니다. 이제 이 자락길과 더불어서 황토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맨발로도 안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 도로길이 지금은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길을 연장시키게 되면 큰 공사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또 많이 있는데 투명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제가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확실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되 투명하게, 공정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독립문 사거리까지 균형 발전 촉진지구를 만들도록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던져주시는데요. 먼저 신지혜 후보께서 이성호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30초입니다. 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회를 모든 전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 공약 말고 현재 켜켜이 쌓여 있는 국내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위성정당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여러 정당들을 흡수하는 이 꼴을 정치의 꼴을 만든 첫 번째 단추를 꼈는데요. 위성정당 해산하실 생각이 있는지 다음 총선 때도 위성정당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저는 위성정당이라고 말하는 그 당은 당연히 앞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 앞전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는 공수처법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군소해당을 꼬시기 위해서 만들어온 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당이 만들어지게 됐죠. 선거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거 당장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들어가면 이 법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제일 문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기득권 내려놓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국민 소환제를 좀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잘못하는 국회의원은 중간평가 해가지고 국회의원 해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체포, 불체포 특권도 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도록 하고 말씀하신 위성정당 문제는 정말 이거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민주당이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신지혜 후보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시죠. 네, 아까 이성호 후보한테 하는 겁니다. 네, 예. 아까 잘못된 선거법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법을 생각하면 그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입법 노동자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어기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득권 정치가 어떻게 정당 정치를 망쳐가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서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성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동안. 저는 실제로 이런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목적이 뭡니까? 이 정권이 자기를 권력 유지하는 데 불편한 그런 세력들을 전부 지금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런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군소여당에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또 의석에서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마치 나눠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저희 당에서는 끝까지 이걸 반대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대한다 그러면 저는 과연 그런 분이 국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되는 이런 면에서 법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께서 이성원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이성원 후보 공약 대체로 저는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천연동 군기지 이전 공약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청와대를 지키고 무학제로 넘어오는 가상의 적을 격퇴하기 위한 부대거든요. 근데 이 부대가 서대문구를 떠나거나 은평구에 자리도 없는데 서울을 떠나면 이 완전히 안보에 허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걸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옮길 수 있는지 그러면 안보는 이 청와대와 서대문은 어떻게 지키는지 이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청와대 주십시오. 지금 천연동 뒤에 있는 군부대가 수방사 예하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인왕산과 북악산 외곽경비라는 부대인데요. 이렇게 평화 시대가 왔는데 그런 경비 병력이 지금 서울 도심 근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대는 이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만 만들어지면 이전하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 계실 때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지면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심지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부대를 옮기고 이 부대에 있는 자리에 우리 좋은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고 그리고 또 바이오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1년이면 80만 명씩 오는 독립문 공원을 오는 학생들이 와서 1박할 수 있는 그런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보상의 문제라 그러면 지금 문정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남북 간의 대화를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언제 무학제에 언제 적이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너무나 좀 과대한 생각이고요. 이제는 예. 옮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상호 후보께서 30초간 보충 질문 다시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저도 군부대 이전하고 좋은 시설 들어오면 서대문구에 도움된다는 건 잘 알죠. 그러나 항상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로부터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이런 주요 부대들을 서울 외곽으로 옮기라. 사실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조차도 사실 시민은 집권 여당 후보가 훨씬 더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말씀하시는 우려 중에서 수방사 원래 본부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산에 있던 수방사가 지금 과천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본부는 그렇게 옮겨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수방사 예하부대입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지금 인왕산하고 그러니까 북악산에 근무하는 병력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훈련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그 부대 성격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청와대 경호실하고도 얘기를 했고 국방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대체부지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은 대체부지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대체부지를 다 물색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바로 아파트들이 부대 안을 소상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노출돼 있습니다. 부대 생명인 보안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를 옮기고 여기에 그 시설을 잘 활용하고 정말 우리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유물인 독립문 공원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정말 뛰어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예.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성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번에 우리 신지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서대문 구민 여러분, 벌써 20년째 같은 리턴 매치입니다. 같은 얼굴, 같은 분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서대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정치와 시민들의 삶을 다시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대문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까지 함께 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를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서부 경정철,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공공교통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늘려서 도심 내에 차량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다가구 하숙집에 에너지 절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를 대학가 중심의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결하여 하숙집 소상공인분들과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을 에너지 프로슈머 공동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분들의 거동을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턱과 장벽 없는 도시로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국 정책들의 페미니즘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특별법,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특별법을 만들고 또 개정하겠습니다.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100년 임대주택을 만들고 청년 부채를 20년 상환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고용보험을 만들기 위해 개혁하겠습니다. 또 모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고 존엄사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서대문 내에 호스피스 병동, 공공병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상호 후보께서 지금 신지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초반에 경전철 조기 착공 공약을 내걸으셨던데 이 경전철 두 개 노선이 이제 색깔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재정 투여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조기라고 하면 아무튼 이제 착공 시기를 땡기고 건설 시기를 땡기는 거니까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조기 착공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역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 앞에 그 역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대 앞입니다. 간호대 역을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대와 그다음에 이 세전역을 통과하는 그 구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연희동 사러가마트 앞에 뭐 이런 쪽에 있는 지금 현재 교통 체증이 많이 줄어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시 우상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지금 서부 경전철 노선과 강북 횡단선 노선을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간호대역을 신설하겠다는 민원이 있는 노선은 강북 횡단선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서부 경전철 노선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을 하나 더 신설하는 문제는 이제 다른 노선의 문제라서 서부 경전철 문제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라인이고 특히 그 지역은 두 역이 그 두 지하철 노선들이 함께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민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업들에게 여기에 대한 수익이 추후에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사실 얘기 드리면 서부경정철을 민자에서 중앙과 서울시가 함께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자 유치로 가게 되면 우리 9호선 보시면 아시죠? 9호선이 역수도
적고 그 다음에 또 탈 수 있는 인원은 적고 배차 간격은 늘어서 배차 간격은 길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경전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성훈 후보께서 30초간 신지호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서부성 경전철은 1조 2천억에 들어간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거기에 50%는 그러니까 민자 그리고 50%는 국비와 시비로 하게 돼 있는 게 원래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도에 이미 저희 당 때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이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것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조기 착공을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 두 분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기 착공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회, 그 지역의 국회의원회, 그 다음에 구청회, 시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그 협조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대문 구민분들을 만나러 가보니까 왜 역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만들지 않고 명지대 앞에다가 만들었냐,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우상호 의원님께서 조금 더 발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자금에 대한 투자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강북 횡단선에 중앙과 서울시가 40%, 60% 각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 서부 경전철도 국비에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충 질문 이성훈 후보 30초 해주시죠.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 두산건설에서 사업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와 시비가 그러니까 6천억 가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세력 중간에 중단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중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지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당에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왜 내부에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냐, 이제 그것은 사실 보상금에 관련한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기업의 수익과 관련한 문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와 중앙의 투자금을 그 공공 세금의 투자금을 조금 더 그 비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천억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늘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면서 이 서부 전철을 환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우상호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실 순서죠. 2분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주민 여러분, 이 저의 서대문구에 대한 비전은 살기 좋은 서대문입니다. 살기 좋은 서대문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안산 둘레길을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놨는데 살기 좋은 도심 속 숲길 1등을 항상 달립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시죠.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대문 구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첫 번째가 교통. 서대문구는 교통이 불편하다. 두 번째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교육 좀 잘 시키게 해주라. 학교가 너무 낡았다. 세 번째가 서대문구에 문화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어디 가서 뭐 좀 즐기고 배우려면 외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4년간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우상호 일 많이 했다. 일 잘했다. 이런 평가해 주시는 주민들 만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부경전철 교통 문제죠. 강부횡단선 조기 착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그동안 제가 한 500억 원 정도 예산을 끌어와서 20여 개 학교에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서현중학교에 주차장 짓고 체육관 짓는 것, 고은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것 같이 교육시설을 더욱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민 문화 편의 시설 부족합니다. 여전히. 어르신을 위한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많이 만들면서 주민들이 배우고 즐기고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강좌와 문화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 시장,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가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성원 후보께서 쭉 들으셨을 텐데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우상호 예. 후보께. 우리 힘 있는 여당 후보이신 우상호 후보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서대문 지역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가지면 굉장히 지역에서는 너무나 서대문이 종로나 마포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고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서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부선 경전철 하나만 하더라도 왜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중단시켰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처음 이 경전철, 서부 경전철 노선을 시작한 것이 바로 접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찾아가서 이 필요하다. 서울 계획에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연희동도 꼭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때 나온 계획은 세전역부터 장승베이까지 노선이 짧아서 경제성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경제성은 2를 넘어야 되는데 항상 0.8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경제성이 낮아서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걸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노선을 서울대 입구역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경전철은 노선을 늘리면 원점에서 다시 허가를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KDI가 경제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이번에 좀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5월쯤 돼서 경제성 검토에 대한 정부의 최종 허가가 나오면 이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인허가 과정의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길어지니까 경제성이 확보되고 경제성이 확보되니까 공사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오래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선 확장을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 예. 힘 있는 여당 후보 우상호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충 질문해 주시죠. 이성원 후보. 2008년도에는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확장했던 것입니다. 경제성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제성 부분은 이미 그 당시에 3년 전에 다 완성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서울시에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단시켰었는데 지금 경제성 검토를 지금도 2년째 지금 예.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2년째 연기시키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우상호 후보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안 한다. 박원순 시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민자 사업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민자가 주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사업권을 주면서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을 맡길 수 없죠. 그 기업이 투자했다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민자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내내 경제성에서 사실은 저도 검토해봤습니다만 2를 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경제성이 좋았으면 이성원 후보께서 8년간 국회의원 하신 시절에 왜 못하셨습니까? 결국은 그 기간 박원순 시장 기간에 겹쳐서 이게 잘 안 된 것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시 기간을 노선을 확장해서 다시 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제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적기에 되려면 이 경제성 검토 끝나자마자 서울시 국토교통부로 이어지는 또 1년의 설계 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조기 착공이 훨씬 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당이 다른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가 우상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저는 짧게 2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강북 횡단선에 포방터 입구역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이대와 신촌 앞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대와 신촌 앞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 궁금합니다. 예. 네, 강북 횡단선이 지나가는 그 호방터 시장은 저의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쭉 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다만 현재의 지하철 노선을 정할 때 역을 정하는 문제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상명여대역에서 유진상가 사거리, 홍은사거리죠. 홍은사거리까지 사이에 사실은 간호대 앞에 역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이대 앞 신촌 그 상인연합회나 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제가 이 코로나 초기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자세히 듣고 대출 연장과 이자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4대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부가세 면제 등 쏟아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건의사항을 쭉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대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 가까운 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연장해주고 4대 보험 납부도 감면 내지는 연장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된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나 빨리 정상화해야만, 장사가 돼야 이 일시적으로 온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국민들의 생활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시 경제활동이 시작되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중간 과정에 지원과 예.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지혜 후보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시죠. 네, 제가 지역 구민분들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대문 갑이나 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서대문 갑 후보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간호대 입구가 상명대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옮기는 것이 혹은 추가하는 것이 지금 이 강북 횡단선을 만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충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예.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물론 이제 강북 횡단선에 간호대역을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 호방터나 간호대 입구 이쪽 문화촌 쪽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계 당국에서 좀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까 신지혜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린 게 이대와과 신촌을 어떻게 살릴 거냐. 저는 결국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외부에서 많은 분이 오셔서 돈을 쓰고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홍대처럼 신촌과 이대 앞이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명소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뭔가 특색이 있어줘야 됩니다. 신촌은 각종 축제와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이제 이대 앞도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이대 앞 거리와 신촌 거리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오고 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낭만과 또 문화와 많은 좋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사선 국회의원이 되면 이대 앞과 신촌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특색이 있는 젊은이의 거리, 홍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 제가 1분씩 드릴 거거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지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1분입니다. 네,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아까 질문 드린 내용 또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20년 동안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서대문 구민에 사는 유권자 여러분의 500장의 추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서대문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구민분들을 뵙고 서명을 받았는데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한 사람만 찍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정치에 많이 실망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새 정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곳 서대문에 다시 우뚝 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들 네. 꼭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호 후보 역시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지난 4년간 제가 많은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우상호는 참 소탈하고 서민적이다.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된다. 일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자기를 뽑아주고 자기를 지원해준 주민들을 잊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힘이 실려서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또 지역구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만들기 위한 많은 정책들, 결국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잘 끌어오려면 역시 대통령, 시장, 구청장과 친한 집권당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요. 기호 1번 우상호를 선택해 주시면 예.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발전을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자, 이성호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죠.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말씀하시는 우상호 후보께서 2012년부터 지금 8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부선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고 하는지 이런 공약을 내거는지 저는 그동안에 뭘 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서대문의 지역의 일꾼은 서대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성은이는 45년 동안 이 서대문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서대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꼭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성은에게 예.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드디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 그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도 있고요.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졌죠.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도되는 측면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하여간 정신이 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전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지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의 희망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의 희망 만들기 하나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으리라 전 믿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시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희망은 한 걸음 더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